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31일. 오늘 날씨가 쌀쌀하네요. 내일 오후까지 좀 쌀쌀할 거라고 그러는데, 보신 각종 타종 행사도 온라인으로 하고, 어쨌든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드지 마시고. 자, 내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내일부터 검찰 조서 능력이 제한됩니다.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이 제한됩니다. 사실 내년부터 그 수사사법재판에 상당히 큰 어떤 변화 중에 하나가 검찰의 피신조서 자체의 증거 능력이 제한되는, 사실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그겁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은 잘 거의 그럴 기회는 없고 그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죠. 경찰이나 검찰에 조사받을 일이 없어야 되죠. 거의 대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아주 작은 대로 그 조사 받거나 이런 세상 살다 별일 다 있으니까요.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습니다. 그 참고인 진술조서든 어쨌든 피의자 신문조서든 피의자 신문조서를 중심으로 하면은 거기에 이제 여러 내용들을 씁니다. 근데 이제 그게 말하는 대로 그대로 글로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맥락이 다를 수 있고,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과 들어갖고 이걸 타자를 그러니까 워딩으로 문자로 만드는 게 맥락이 다를 수 있고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위 법관들이나 고위 관료들이나 정치인들이 검찰에서 조사받고 이럴 때 이제 변호사들, 특히 이제 우병우 같은 사람들이라든가, 그러니까 검사 출신들이 특히 자신들이 조사를 받은 다음에 자신들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한 후에 여러 군데를 수정해 달라고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검찰 조사 피신 조서에 증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게 까딱 잘못했다가 자기가 함부로 지장 날인 찍고 그러면은 사실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이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 검찰의 이 조서라고 하는 것이 악용돼요. 그러니까 편리한 건 이거죠. 왜냐하면 사건의 수사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 관련자들과 피의자들과 용의자들을 다 조사를 해서 그것을 문서로 만들어 갖고 그들의 그 의견이 맞다는 걸 확인받은 후에 결론을 내고 나서 법정에서 이러니까 이렇게 벌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편리하고 효과적이죠.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원칙론이고 이상적이고 실제로 그 사람의 이 의견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본인도 불명확한 기억 혹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 하에서,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떤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 이런 상황 하에서 사건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사명감, 강박, 그걸 뭐라고 부르든 그걸 가지고 있는 검사가 자신의 어떤 선입관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 따라서 이 사건은 이래, 그러니까 범인은 너야, 아니면 범인은 이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관계자들의 의견을 이런 진술을 듣고 거기에 맡겨 써버리면 그 다음 야 이거 맞지?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또 바꾸고 그거 맞잖아.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쟤 거짓말하는 것 같아. 내가 맞는데 내가 검사고 내가 전문성이 있는데 저 새끼 저거 거짓말하는 것 같아. 그러면 조서가 검사가 원하는 방향대로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자기가 왜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아니면은 자기가 말하지도 않은 거를 설마 그거에는 쓰겠느냐. 그런데 우리나라의 검사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자기가 생각하는 검사가 생각하는 어떤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은 저 새끼 거짓말하네? 그래? 될 때까지 별건 수사하고 별건 수사 안 한다 하더라도 압박하고 괴롭히는 건 되게 쉽습니다. 불러다 놓고 조사 시간 없다고 다시 돌려보내. 또 불러. 그러니까 아주 지능적으로 괴롭히는 거죠. 경제생활이 사실 망가지게 만들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이상한 범죄자라는 낙인을 찍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검사가 요구하는 대로 피신이 만들어질 수 있는 아주 상당히 유리한 상황에 그럼 거기에 인정하고 그럼 법정에 가서 이걸 뒤집어. 사실은 그렇지 않고 검사가 이렇게 해갖고 했다라. 근데 일단 법상에 피의자 신문 검찰의 조서는 증거 능력이 있으니까 웬만한 경우라곤 판사가 직접 심각하게 고민하는 판사이거나 아니면 아주 명백한데 다른 증거가 명백한데 검사가 하는 그 조서가 그 증거와 상충될 때 여러 가지 그런 아주 제한적인 경우를 빼고는 거의 검찰 조서대로 간다. 그리고 검찰 조서를 실제로 법정에서 거부하거나 부정하면 괘씸죄. 원래는 재판 중에는 조사할 수 없습니다만 다른 사건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검사가 이렇게 불러다가 압박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혹은 피의자의 방어권이 심각히 제한될 수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검찰의 피신조서의 증거 능력이 제한되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제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죠. 공판 중심주의. 그러니까 법정에서 진실 유무를 다투자. 그럼 나머지는 물적 증거를 가지고 법정에서 보통 우리가 미국 영화 같은 데 많이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여러 그 언론이나 아니면은 뭐 검사 쪽 아니면 수사기관 쪽을 대변하는 옹호하는 이런 쪽에서는 실제로 이 피신조서가 작성되지 않고 현장에서 이 수사가 된다는 것이 사실 되게 어렵다. 왜냐하면 뇌물 사건이라든가 부패 사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즉 진술에 의해서 다른 증거, 물적 증거가 부족하고 관련자의 진술에 의해서 사건의 기소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의 범죄들의 경우는 사실 이것은 물론 이제 성범죄도 마찬가지죠. 이럴 경우는 재판이 길게 늘어지거나 아니면은 범인을 잡기가 어렵지 않느냐, 유죄를 받기 어렵지 않느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도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존한 방식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오고, 결국은 주로 이제 피신조서의 문제는 그거죠. 너 왜 이거 부인해? 검찰에서 이미 이렇게, 아니 경찰에서 이미 이렇게 조서 썼는데? 이런 여러 가지, 예전에는 고문도 하고 압박도 하고, 이런 것이 일상화됐기 때문에 다른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물적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기법의 개발, 수사 기법의 개발에 등한시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거죠. 피의자 신문조서로 대부분을 유죄를 받아왔는데 이것의 증거 능력이 제한되면, 그러니까 받아왔으니까 나머지 물적 증거를 찾는데 딱히 이렇게 신경 쓸 이유도 없었고, 자백을 중심으로 일종의 그 수사가 진행되어 왔던 관행을 보면은 지금 이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 제한은 그런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당연한 거다. 지금 그것을 거부하는 어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건 되게 당연한 거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의 범죄 사건 해결률이 살인 사건이 95%, 뭐 98%, 다른 사건들도 굉장히 높고, 그게 실제로 그 범인이 맞느냐? 즉,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법에 의해서 자백 혹은 이런 그 조서 중심의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유죄율이 높고, 사실 애매하고 사실 범인이 아닌데도 범인이 되게 만드는 기술들을 경찰과 검찰이 구사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비교로 해서 미국과 아니면 다른 어떤 나라들과 사건 해결률 이런 걸 비교를 해야지. 사실 그 차이라고 좀 봅니다. 물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죠. 부패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이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는 사실 뭐 뇌물이라든가 뭐 이런 뭐 보이스피싱,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은 잡아둬서 공범들을 잡아두고 거기서 이제 압박을 해서 진술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은 뇌물 부패나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다. 또 다수의 공범이 존재하는 범죄는 불가능하다 라고 검사나 지금의 이거에 익숙한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시, 그럼 진짜 어떤 뇌물이나 부패 사건에서, 기타 그런 사건에서 지금까지 해온 검찰이나 경찰의, 특히 검사들의 수사 방식이 유일했느냐? 즉, 진술 말고 다른 것도 충분히 증거를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리한 방법만을 추구해왔던 건 아니냐? 그 부분이 평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 그리고 그 주변에 그들을 빨아주고 발라주는 언론들, 그리고 그 업계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아니, 검사에 당연히 조사 능력이 있어야지. 검사니까, 법률 전문가니까.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들이 하는 건데 그게 틀릴 리가 있겠어? 라고 하는 기본적인 기득권 같은 전제가 있었고, 그렇지 않고 다른 가능성, 예를 들면 굳이 검사가 하지 않아도 실제의 전문 수사관들이 그거를 증거를 찾아서
진술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내 갖고 왜 이런 생각을 안 하냐. 그러니까 실제로 이 여러 뭐 언론 매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논조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대부분 검사와 경찰 쪽을 두둔하는 쪽입니다. 근데 분명히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만 그 우려는 기본적인 전제는 수십 년 동안 진술 자백 중심의 수사 방식에 익숙한 검찰, 법원이 일하는 전제하에서인 거지. 그 속에서 왜곡된 재판 결과, 수사 결과에 대한 반성과 이것은 부족했다.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판단을 해봤어야 되는 거다. 그리고 원칙은 당연하게도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은 당연히 제한돼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제한되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되느냐? 아니,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모든 걸 다 부인해버리게 되면은 실제로 아주 명확한 것까지 부인하면은 판사나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이것은 일종의 이것은 저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를 인식을 주기 때문에 본인한테도 불리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신문조서는 앞으로도 계속 작성을 할 겁니다. 다만 그 중에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한다는 게 그 부분을 가지고 실제로는 이 법정에서 진술로 다쳐질 겁니다. 법정. 그러니까 지금처럼 지금 여러 언론이나 검사들이나 경찰들이 설레발치는 거는 사실이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다만 플리바게닝이라든가 사법방해죄 같이 부패라든가 공무원 범죄 아니면 이 주로 이제 진술이 중심이 되는 어떤 사건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플리바게닝을 즉 사법 거래를 허용하는 방식으로의 법 개정은 필요하다. 그것도 하나에 그렇지만 그것도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물적 증거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엊그제 성폭력 범죄, 아동, 청소년 진술 녹화 부분도 실제로는 그것이 매우 지난 20년 동안 한국의 범죄 피해자 여성운동의 결과물이라는 건 맞습니다만 그거의 부정적인 측면, 즉 말하자면 그거에 의존해서 다른 기법들을 개발하지 못한 그런 측면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을 비판을 합니다. 저도 비판합니다. 다만 비판은 하되 그것에서 다른 어떤 물적 증거를 찾고 그 물적 증거에는 행동 증거에 포함하는 그런 범죄 수사 기법의 정교한 개발 쪽으로 가야 된다. 또 지금 검찰이나 경찰도 무작정 진술에만 의존하지 말고 증거를 통해서 물적 증거를 찾는 기법의 개발 사실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죠. 걱정은 그런 겁니다. 피고인 쪽이 참고인, 증인들을 무제한으로 다 부정해서 무제한으로 다 불러갖고 재판을 길게 끌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우려는 분명히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은 판사들의 역할이 중요하죠. 뭐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안 불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성립할 수 있다.
그걸 가지고 변호인 쪽을 설득하는, 즉 판사의 역량에 문제가 있는 거죠. 충분히 판사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그렇게 무제한적으로 참고인을 부르거나 징계를 부를 수는 없다. 오히려 그러면 당신 이것까지도 부정하면 피고인한테 불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런 인식만 주면은 분명히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할 거다. 왜냐하면 피고인의 입장, 변호사 입장에서도 이거를 판사를 설득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판사가 그걸 다 판단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이제 배심 문제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검사의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은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는다. 지금도 검사의 권력은 막강하고 증거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검사들이 조사할 때 이미 약을 쳐놓을 거다. 당신 이거 여기서 쓴 거를 거기 가서 거부하면은 어쨌든 괘씸죄가 돼서 판사들이 분명히 당신한테 문제생기를 삼을 거다 라는 정도만 인식해주면은 그 정도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증거능력 피신조서를 완전히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괜히 이 검사나 검사를 동조하는 언론들은 괜히 이렇게 설레발치는 경우도 어느 정도는 있다. 다만 이 검사 조사 능력의 제한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백 중심의, 진술 중심의 재판이 아니라 물적 증거 중심의 재판으로 가는 것이 사법의 전체적인 대의에 맞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심리, 그리고 그 재판에서 충분히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되 그 과정에서 증거를 왜곡하거나 속이고 아니면 진술을 다른 어떤 거기 오는 증인이나 참고인의 진술을 압박을 해서 가짜 증거를 하고 압박하는 이런 거 있을 때는 사법방해, 그러니까 재판방해죄를 신설해서 강하게 처벌하면은 이건 어느 정도까지는 보완될 수 있다. 그게 사실은 이게 이 전체적인 대의에 맞는 거다. 그렇게 좀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야 되는데 여러 언론에서는 검찰이나 경찰의 뒤를 봐주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언론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사법방해, 플리바게닝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어쨌든 좀 지켜보도록 하고, 그만큼 물론 이제 판사의 숫자도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딱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무작정 판사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 형사 전문 판사의, 즉 그 사건, 예를 들면 살인 사건 아니면 기타 사기 사건, 이런 전문 판사의 양성이 필요한 거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판사의 임용은 의미가 없다. 사법부에서도 대법원에서도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 근데 지금 그걸 그렇게 안 하니까 무작정 판사를 늘려달라 라고만 얘기하면 이거는 본말이 전도된 거다. 또한 그것이 판사를 무작정 많이 늘리는데 부담이 될 경우 대안으로서 유무죄 판결에 전문 감정인 제도를 전폭적으로 활용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국가기관 아니면 국가과학수사위원회, 수사위원회 산하에
폭력범죄분석센터, 사기범죄분석센터처럼 공익에 복무하는, 그렇지만은 수사기관과는, 그리고 기소기관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과학수사 증거능력 분석센터 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도, 피고인 쪽도, 검사 쪽도 그쪽에 의뢰를 해갖고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되면은 상당히 판사들의 압박은, 유무죄 판단에 대한 압박은 줄어들 수 있다. 이것이 모두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형태에 대한 식견이 없기 때문에, 기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또 전문적인 식견이, 그러니까 내용은 알지만 법률가들, 특히 변호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기 싫어 갖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기존의 한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논의 구조를 가져야 된다. 즉 범죄는 범죄 전문가한테, 법률은 법률 전문가한테, 검사나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이지 범죄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럼 판사도 법률 전문가이죠. 근데 그 사람한테 범죄를 판단하라고 하는 건 되게 이상한 논리 구조죠. 그러면은 범죄 전문가인 판사를 양성을 하거나, 아니면은 범죄 전문가한테 그 범죄에 대한 판단의 일부분을 넘기거나, 뭐 이런 형태의 전환이 필요하죠. 근데 그 얘기는 전혀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법방해죄 뭐 이런 것도 신설하고 플리방해도 신설하면서 어쨌든 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건데, 글쎄요, 법률을 하는 애들, 기득권을 가진 애들이 다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죠. 얘기 하나 했는데 30분이 다 갔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